Właśnie, to jest czołg bardzo dobry. Czołg, chciałem powiedzieć, lepszy niż ten amerykański, którym czołgi Abrams nie do końca sprawdziły się w Ukrainie, dlatego że one są, czołgi K2 są lżejszymi czołgami, są czołgami, które w mojej ocenie są lepsze i tak dalej, i są też prostsze w obsłudze i są ekonomiczniejsze. W współpracy z przemysłem koreańskim, w mojej ocenie bardzo szybko opanuje produkcję tego czołgu, a żołnierz polski szybciej opanuje jego. 지난 1일 현대로템이 폴란드 군비청과 총 65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마침내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의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폴란드 국영방산 기업 피지젯과의 협상 난항과 주변국에 보이지 않는 견제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최종 선택은 K2 전차였던 것입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차원을 넘어 K2 전차가 나토 동부전선의 핵심 표준으로 자리매김했음을 공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9조 원에 달하는 그 계약서 숨겨진 반전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2차 계약을 통해 폴란드에 납품될 기갑 차량은 총 3개 계열 261대에 달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군이 운용하는 사양과 유사한 K2GF 116대와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을 전면 반영한 개량 모델 K2PL 64대가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K2의 강력하고 신뢰성 높은 차체를 기반으로 하는 군안전차, 공병전차, 교량전차 등 전투 지원 차량 81대도 함께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로써 폴란드 기갑부대는 공격의 선봉에서는 주력 전차부터 전투 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사항을 극복하고 작전의 흐름을 유지하는 지원 세력까지 모두 K2 플랫폼으로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폴란드형 모델인 K2PL인데요. 하드킬 방식의 능동방어 장치와 적의 드론을 무력화하는 제모, 원격 사격 통제체계, 그리고 성능이 대폭 향상된 복합장갑 등을 탑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 전장의 가장 큰 위협인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전투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것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이 K2PL 64대는 현지에서 생산되기로 합의되었는데, 이는 한국산 전차의 첫 해외 생산 사례로 폴란드 피젯 산하 국영방산기업 부마르가 생산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에서 공급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생산 라인을 확충하여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완전한 양산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폴란드 방위산업 기반 자체를 K2 플랫폼 중심으로 개편하고 양국 간의 기술 협력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거대한 계획의 시작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계약 체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코시니아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는 당초 2024년 9월로 예정되어 있던 협상이 피지젯 내부의 문제로 지연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당시 피지제트가 주도하는 완전 현지 생산 조건의 K2PL 단가는 대당 650억 원에 육박했던 것입니다. 이는 K2 직도입 가격의 2.5배이자 경쟁 모델인 독일 레오파르트 2의 입보다도 비싼 수준이었는데요. 신규 생산 라인 구축과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반영되었다곤 하는데, 사실상 국영 이름 걸고 남겨먹기를 시도한 것이었죠. 이에 현대로템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K2 직도입 물량을 대폭 늘려 폴란드군의 시급한 전력 공백을 메우고 현지 생산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합리적인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가격 현실화와 신속한 전력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고, 폴란드 정부가 시종일관 최우선 파트너로 고려했던 현대로템 주도로 사업이 정상화된 것입니다. 오히려 현지 업체보다 더 폴란드를 위하는 현대로템, 폴란드가 K2 플랫폼에 보내는 절대적인 신뢰는 계약의 세부 내용 곳곳에서 드러나는데요. 가장 상징적인 부분은 K2GF 116대가 선주문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마르 공장에서는 이미 레오파르트 2PL 개량이 진행 중이었지만, 그럼에도 K2GF를 먼저 도입 후 추후 개량하겠다는 계획은 K2를 표준으로 삼겠다는 확증이었던 것이죠. 또한 폴란드가 전투 지원 차량 81대까지 대량으로 함께 도입하므로 기갑 체계 전체를 K2 플랫폼 패밀리로 구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는데, 모든 핵심 지원 임무를 K2와 동일한 차체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병전차가 패키지로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K2 플랫폼이 가진 기동성, 방호력, 신뢰성, 정비 효율성을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기에 가능한 결정입니다. 3년간의 현지 검증을 통해서 말이죠. 이러한 높은 신뢰는 K2 전차의 배치 지역을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이번 2차 계약 물량이 배치될 4곳 중 포즈난을 제외한 브라니에보, 기지츠코, 바르토시체는 모두 러시아와 인접한 북동쪽 추전방 지역입니다. 이곳들은 거미줄처럼 얽힌 호수와 강, 빽빽한 숲으로 인해 기갑부대의 무덤으로 불리는 험준한 지형인데요. 브라니에보는 러시아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와 불과 50km 떨어진 국경 도시입니다. 특히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수십만 명이 포위되어 전멸했던 하일리겐바의 포위망 전투가 벌어진 비스와 서코와 하수엔카 강이 위치한 역사적인 험지인데요. 또한 기시츠코와 바르토시체는 나토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지정학적 비수로 불리는 수바우키 회랑을 방어하는 핵심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위험하고 기동이 까다로운 최전선에 K2 전차를 집중 배치하고 있는 폴란드인데, 이는 K2 성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K2 전차
전차는 1500마력의 강력한 엔진으로 세계 최고 추력대 중량비를 지녔으며 여기에 뛰어난 유기압 편수 장치를 통해 험지에서도 막힘없는 기동력을 발휘하는데요. 특히 잠수 도하 장치 장착 시 최대 4.1m 깊이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은 강과 호수가 많은 이 지역에서의 적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동력을 확보하고 작전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K2 전차를 최초로 인수한 브라니에보 제9기갑여단장 로만 브루도와 대령의 평가는 이를 잘 보여주는데 그는 수십 년간 운용해온 PT-91 전차와 K2는 완전히 다른 시대의 무기체계라고 단언했습니다. 마치 폴스키 피아트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로 바꾼 것과 같다는 그의 비유는 K2가 가져온 혁신적인 변화를 실감하게 하죠. 그는 특히 바르미아 마주리주의 험난한 지형에서 K2의 유기압 서스펜션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기동 중 사격 능력과 순무한 피로도 감소 효과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우리 구기갑여단은 K2 흑표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라면서 단순한 만족감을 넘어 K2가 폴란드의 전술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로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운용 계획은 더욱 현실화되었는데요. 현재까지 133대가 단 3년 만에 인도 완료되었고 올 연말까지 180대 납품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곧바로 2차 계약 이행이 시작됩니다. 이는 세계방산 역사상 유례없는 신속한 공급 능력인데요. 폴란드 내 전문가들 역시 이번 계약으로 K2라는 세계 최고의 전차를 대량 확보하게 되었다며 독일 레오파르트와 미국 M1 에이브람스보다 더 뛰어난 K2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Generał Leon Komornicki, generał Dywizji Wojska Polskiego w stanie spoczynku. Dzień dobry, panie generale. Jak pan usłyszał o tym albo przeczytał o tym, że 180 czołgów K2 trafi do Wojska Polskiego, to o czym pan pomyślał? Jestem czołgistą, no siłą rzeczy. Właśnie produkowane czołgi koreańskie K2, oczywiście w wersji spolenizowanej. No i jako, że ten zakład Bumarła-Benda, były takie zakusy, że w tej części Europy, na wschodniej flance NATO, potęgą pancerną, ale także w Europie. Takie są tutaj zakusy, czy takie są plany. Panie generale, czy nam te czołgi są w ogóle potrzebne? Bo czytam komentarze, które czołgi, to lepiej by było, żebyśmy produkowali na masową skalę drony, czy drony bojowe. Tak, wszystko jest tutaj potrzebne. Nie ma żadnego rodzaju broni, czy rodzaju walki, rodzaju wojsk, który by dominował. Drony sprawdziły się tutaj na polu walki, ale one muszą być ujęte w pewnie karby organizacyjne i odpowiedniej proporcji tutaj. Panie generale, a jakim czołgiem jest czołg K2? Jakie ma możliwości? Właśnie, to jest czołg bardzo dobry. Czołg, chciałem powiedzieć, lepszy niż ten amerykański, którym czołgi Abrams nie do końca sprawdziły się w Ukrainie, dlatego że one są w mojej ocenie nieprzygotowane ze względu na swój wagomiar. One ważą bardzo dużo, są praktycznie czołgi ciężkie i one się nie do końca sprawdziły w Ukrainie. Zresztą to jest nie tylko moja ocena także specjalistów amerykańskich, ekspertów i także dowódców ukraińskich. Bowiem o użyciu czołgów na współczesnym polu walki zawsze zresztą decyduje dostępność terenu. Jeżeli ten teren nie posiada odpowiedniej infrastruktury drogowo-mostowej i tak dalej, no to siłą rzeczy nie radzą sobie ich zdolności manewrowe, a więc szybkość i taka zwrotność. Tutaj praktycznie w tym terenie, który jest nieprzydatny, czy też niedostępny dla tych czołgów, te czołgi tracą swoje zdolności i są łatwym łupem właśnie dla dronów środków przeciwpancernych. Czołgi K2 są lżejszymi czołgami, są czołgami, które w mojej ocenie są lepiej przygotowane do europejskiego teatru działań wojennych i tak dalej. I są też prostsze w obsłudze i są ekonomiczniejsze. W współpracy z przemysłem koreańskim w mojej ocenie bardzo szybko opanuje produkcję tego czołgu, a żołnierz polski szybciej opanuje jego i będzie go po mistrzowsku tym czołgiem błagał. 이번 계약의 가장 극적인 반전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능동방어 체계를 한국산으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트로피, 독일의 스트라이크 쉴드 등 세계 유수의 APS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택은 한국의 K-APS였는데요. APS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 추적한 뒤 요격탄을 발사해 직접 파괴하는 기술로 현대 전차와 차세대 전차를 구분짓는 핵심 기준입니다. 폴란드가 자국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중요한 장비를
까다로운 실사격 테스트와 기술 검증 끝에 K-APS로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 장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공인받은 것이라 할 수 있죠. 지금까지 K-APS는 우리만 아는 유망주였다면 이번 수출을 통해 세계 시장에 공식 데뷔한 프로 선수가 된 것입니다. 특히 첫 고객이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폴란드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큰데요. 이는 향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K2를 고려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구축될 공동 군수지원망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었던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은 이제 압도적인 성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한국 무기를 한 번도 안 써본 국가는 있어도 한 번만 써본 국가는 없다. Najdłuższa lufa wśród czołgów polskiej armii to K2. A jak wiadomo, im dłuższa lufa, tym lepsza penetracja. Mamy tutaj 55 kalibrów, czyli w przeliczeniu na metry 6,6 metra. A wy co sądzicie o tej lufie? Dajcie znać w komentarzu.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단 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바르샤바인데요. 독일, 프랑스, 영국을 제치고 유럽 최강의 육군 전력을 보유하게 된 폴란드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는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위해 실제 군사 장비들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레이드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산 무기들이죠. 레오파르트, 에이브람스를 제치고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K2 흑표전차, 전 세계 70%의 시장 점유율을 지니며 유럽 최강의 화력 벨트를 구성한 K9 저주포, 그리고 한 번의 사격으로 축구장 수십 개의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까지 퍼레이드라고 하지만 사실상 K방산의 유럽 쇼케이스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역사적인 계약 이후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보낸 장비 목록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요. K2 전차 133대, K9 저주포 173문, 호마르 K 126대, 이걸 다 합치면 무려 433대로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단 3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압도적인 스피드와 정확한 납기, 약속은 칼같이 지킨다는 대한민국의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죠. 폴란드의 이런 급격한 변신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의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었던 독일은 충격과 경계심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독일 국영방송에서는 최근 유럽 안보 지형의 지각 변동이라는 논평을 내놓으면서 한국산 무기 덕에 유럽 최강의 군사 강국으로 도약한 폴란드의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K방산이 단순히 좋은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 국제 정치의 판도까지 바꾸는 핵심 변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Dobry wieczór i czołgiem. Witam Państwa w nietypowej lokalizacji, bo na środku warszawskiej Wisłostrady. Jesteśmy tutaj nie dlatego, że odbywa się tutaj jakaś próba rekonstrukcji historycznej stanu wojennego, lecz próba generalna przed defiladą 15 sierpnia, Święto Wojska Polskiego w najbliższy czwartek. Teraz udaliśmy się K2, K9, Homary K, wyrzutnie MJR-u, mnóstwo innych typów sprzętu, który naprawdę mało kiedy ogląda się na ulicach tak dużego miasta jak Warszawa.
주목해야 할 것은 폴란드와 한국의 계약권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 폴란드 정권이 바뀌면서 잔여 계약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업 축소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한국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최근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모든 논란을 한방에 잠재우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지난 8월 8일 폴란드 하원 웹사이트에 하나의 문서가 올라왔는데 디펜스 입사 기자에 대한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명의의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국방부는 2022년 7월 27일 현대로템과 체결된 기본 계약에 명시된 전차 물량을 감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없다.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선언이며 폴란드 신정부 핵심 인사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 정치적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K2 전차 도입 계획은 그대로 간다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해당 계약은 6개의 실행 계약을 통해 단기적으로 군수 장비를 획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폴란드의 진짜 계획인 6단계 로드맵을 통해 총 1000대의 K2 및 K2 PL 전차를 확보한다는 것이죠. 약 180대 규모의 실행 계약을 총 6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1차와 2차 계약으로 이미 360대의 물량이 확정된 셈이고 앞으로 4번의 계약이 더 남아있는데요. 이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폴란드와 한국의 공동 프로젝트인 셈이죠. 폴란드가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를 한국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연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이 근간일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폴란드의 신뢰는 이미 새로 부임한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현재 폴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바로 국가안보이며 이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2년 한국과의 역사적인 방산 계약을 주도했던 PIS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인물로 역사학자 출신이면서 전직 헤비급 복싱 챔피언으로 국방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대통령인데요. 그의 이런 상남자 기질은 취임 후 행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직접 자신을 따라 사격장에서 전부 다 사격을 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나 지지자와의 즉석 팔굽혀펴기 대결에서 가볍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마초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지도자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폴란드의 최대 우방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도 똑같은데요. 그들은 한국과의 계약은 모두 이루어질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orea wybrzmiała już u prezydenta. On w swoim wywiadzie dla Defense24 powiedział, że bardzo popieram współpracę z Koreą Południową. Świetne są zakupy, świetne jest K2PL. Idźmy w tę stronę i teraz rozwijajmy i budujmy naszą armię. Czyli nie zdziwiłbym się, gdyby Nawrocki mniej działał mimo wszystko w polityce zagranicznej tak typowo, dyplomatycznie. W tym momencie zobaczmy, jak Polaków polaryzuje kwestia bezpieczeństwa. Grając na ten tembr bezpieczeństwa, on może dużo ugrać. Partia może dużo ugrać. I w 2027, przypomnę, mamy wybory parlamentarne i to będzie moment, gdzie właśnie grając na ten tembr bezpieczeństwa możemy... Ponieważ to już wiem od dłuższego czasu, bo ja program pozyskania aktywnych systemów ochrony dla pojazdów opancerzonych i tutaj K2PL będzie jednym z pierwszych typów czołgów w Wojsku Polskim, który będzie w taki system wyposażony. Oczywiście tu trzeba kupić te systemy dla innych pojazdów, tak? Wiemy, że czołgi Abrams, które kupiliśmy, są już fabrycznie dostosowane do instalacji takiego systemu. Po realizacji tych wszystkich umów, które teraz są podpisane, plus flota czołgów Leopard 2, Wojsko Polskie będzie dysponować liczbą 959 czołgów, nowoczesnych czołgów, czyli będziemy mieli jedną z największych, jeśli nie największą flotę czołgową wśród europejskich członków NATO, a do tego nie tylko jedną z największych lub największą, ale także jedną z najnowocześniejszych lub nawet najnowocześniejszych. 이처럼 폴란드의 심장이 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기술 K방산이 유럽의 지도를 바꾸고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음에 오늘도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네, 이르사입니다. 저 강해지는 번호 좀. 국가번호 82입니다. Piątki wyjechały na poligon, oddały kilka strzałów i sukcesem poraziły swój cel. Dziękuję, że byliście z nami na poligonie. Nazywam się Antoni Walkowski, a to była relacja Defense24 prosto z Nowej Dęby. K9이 왜 역대 최고의 자주포인지 위사진 한 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주포인 K9을 운용하는 모든 국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아닌 바로 폴란드의 말이죠. 지난 4월 8일 폴란드 노바덴바 훈련장에서 열린 K9 유저클럽은 한국이 개발한 K9 자주포의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역사적인 자리였는데요. 이 행사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라 K9의 우수한 성능과 적응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 세계적 확산을 상징하는 이벤트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모인 10개국 150명의 실제 운용 병사들이 참가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는 K9이 단순한 수출 무기를 넘어 글로벌 포병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K9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75%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 호주, 루마니아, 한국 등 10개국에서 실전 배치를 통해 그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K9 유저 클럽은 폴란드에서 개최된 첫 번째 행사로 K9의 원산지인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주최국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상징적인데, 현재 폴란드는 672문의 K9을 최종 운용할 예정으로 원산지 한국 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K9을 운용하는 국가입니다. 즉 K9의 글로벌화가 단순한 수출 실적을 넘어 주요 운용국이 주도적으로 국제협력을 이끌어낼 정도로 깊이 뿌리내렸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더 많이 운용되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유저클럽에 참가한 포병 전문가들은 한자리에 모여 운용 노하우와 실전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특히 스웨덴과 덴마크는 잠재적 도입국으로서 이번 행사를 통해 K9의 성능과 활용 사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운용되고 있는 각국의 다양한 기후와 전술 환경에 따른 가장 적합한 실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요. 노르웨이의 호칸, 핀란드의 산림, 폴란드의 늪지, 호주의 사막, 한국의 산악 등 각기 다른 조건에서의 K9 운용 경험을 공유하며 어디서든 100%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K9의 저력을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폴란드에서 열린 유저클럽이 기존과 차별화되었던 것은 폴란드 노바덴박 훈련장에서 진행된 K9의 실제 사격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디펜스 입사에 따르면 당시 강풍, 저온, 눈, 그리고 모래 폭풍이라는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K9은 폴란드산 탄약을 사용해 목표를 100% 정확히 타격하며 안정적인 성능을 과시했는데요. 훈련을 주도했던 보이체프 다프카 대령은 K9의 우수성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세계 각국의 실제 운용자들의 증언과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니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Dzień dobry, witam Państwa z pięknej, słonecznej Nowej Dęby. Jeżeli wyglądam na nieco zawianego, to dlatego, że strasznie wieje. Byliśmy świadkami strzelania armatohaubic samobieżnych K9 na poligonie. To wydarzenie zwieńczyło klub użytkownika K9, czyli międzynarodowe spotkanie, w którym uczestniczyli przedstawiciele 10 państw, które użytkują K9, jak również państw, które obserwują ten program i chcą się wymieniać doświadczeniami. Celem tego spotkania jest, co najważniejsze, wymiana doświadczeń, wymiana systemów szkolenia. Panie pułkowniku, w niniejszym spotkaniu uczestniczyli przedstawiciele 10 różnych państw, użytkowników K9 plus obserwatorzy tego wydarzenia. W jaki sposób z punktu widzenia Wojska Polskiego, jaką użyteczność mają takie spotkania? Czy to jest rzeczywiście pomoc, jeżeli chodzi o naukę eksploatacji tego sprzętu, wnioski z jego wykorzystania? Z całą pewnością tak. Jest to dobra okazja, jest to dobre forum do tego, żeby wymieniać się tymi informacjami i budować bazę danych, wiedzę. Oprócz tego w spotkaniu oczywiście uczestniczy przedstawiciele producenta, czyli Hanwha Aerospace, i tutaj jest taka dodatkowa wartość, że my możemy przedstawić nasze uwagi bezpośrednio producentowi. Jest to forma stosowana już przez nas, bo takie spotkania odbywaliśmy w zakresie systemu CRAP, systemu RAK, a więc wymiana informacji na temat eksploatacji z producentem jest niezwykle istotna. A wymiana informacji między siłami zbrojnymi na temat, jak szkolić, jak operacyjnie używać w różnych środowiskach, bo wiadomo, że użycie działa w warunkach Norwegii czy Finlandii jest inne niż w warunkach Polski, a Australii już zupełnie jest inne warunki eksploatacyjne oferuje, ale jest to zebranie doświadczeń, bo pewne doświadczenia są wspólne, pewne kwestie eksploatacyjne są wspólne i pozwalają nam na wzbogacanie naszej wiedzy i tak naprawdę przygotowanie procesu eksploatacyjnego, serwisowego, ale też i szkoleniowego stosownie do tego, kto ma najlepiej rozwinięty ten system, tak zwane wykorzystanie dobrych praktyk. Bardzo ciekawe rozwiązania prezentuje Australia, która w swojej wersji AS9 wprowadziła bardzo daleko idące zmiany samobieżnej haubicy CRAP w ramach naszych sił zbrojnych, ale też i konfliktu tejże tragedii, która się dzieje na Ukrainie. Te doświadczenia również pozwalają nam na to, żebyśmy dostosowali
te rozwiązania docelowe nie do chwili obecnej, ale do perspektywy, która przed nami czeka. Sprzęt kupujemy nie na rok, nie na 2, nie na teraz, a na najbliższe 30, może 40 czy też 50 lat. Szanowni Państwo, wozy dowodzenia, wozy dowódcze sztabowe, a za nimi K9 wyjechały na poligon, oddały kilka strzałów i sukcesem poraziły swój cel. Dziękuję, że byliście z nami na poligonie. Nazywam się Antoni Walkowski, a to była relacja Defense24 prosto z Nowej Dęby.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 단순한 판매 실적이 아닌 진짜 한국 방산에 숨겨진 힘은 따로 있습니다. K9의 진정한 성공 요인은 각국 군의 고유한 요구에 맞춘 유연한 맞춤형 설계 능력에 있는데요.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적 진보와 전략적 유연성을 상징하며 K9을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닌 각국 군의 장기적인 전력 증강 파트너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방위산업은 해외 부품을 조립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산 아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축적된 경험은 오늘날 한국을 모듈형 설계의 선도 국가로 탈바꿈시켜버렸죠. 이 모듈형 설계는 각 파트별로 떼어내거나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어 개량 및 유지 보수에 매우 탁월합니다. 그리고 현재 높은 국산화율과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은 이제 부품 단위로 패키지화된 설계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 차량 개발 사업팀 이선호 팀장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개발을 시작할 당시 일각에서는 우리가 외산 부품을 조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했지만 그 기초부터 시작해 이제는 모든 부품을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개별적으로 패키지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이 되었다 라고 하였죠. 이러한 모듈형 설계는 K9 자주포 수출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폴란드는 K9에 자국 WB그룹 토파즈 통합 전투관리 시스템을 탑재했고 호주의 AS9은 EOS사의 첨단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합해 추가 장갑과 센서를 포함한 고급 변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시스템 통합에도 불구하고 K9은 완벽한 호환성과 안전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닌 K9을 개발하면서 유지해온 모듈형 설계 철학과 품질 관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맞춤형 설계는 추가 구매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루마니아와 같은 신규 운영국은 K9 도입과 함께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며 자국 방산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각국 사업부들의 계약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40~50%까지도 현지 부품을 사용할 수 있으니 도입국 입장에서는 K9을 구매하면서 국민을 따로 설득해야 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K9은 현재 남미, 칠레, 북미, 캐나다, 동남아, 베트남 등과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미 유럽,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을 아우르는 K9이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운용되는 세계 몇 안 되는 무기체계로 등극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례 없는 글로벌 확산은 당연히 K9의 우수한 성능, 품질, 그리고 환경 적응력 덕분입니다. 52mm 구경의 강력한 화력, 다양한 기후에서의 안정적인 운용, 그리고 신속한 기동성은 K9을 현대 포병의 표준으로 만들었죠. 또한 한국의 정치적 중립성은 K9의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특정 블록에 치우치지 않은 한국의 외교적 입장은 예민한 국제 관계 속에서도 K9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한국 방산산업의 기술력과 글로벌 신뢰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러시아 무기 사지 않으려 한국산 무기를 사고 미국산 무기 사지 않으려고 한국산 무기를 사는 현재 상황. 70년 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공여받은 M3 105mm 곡사포 몇 대로 북한 1600분의 대구경 화포를 간신히 대응했던 화포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에서 2500문 이상 운용되는 최첨단 K9 자주포를 생산하여 명실상부 화포 분야의 1티어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이처럼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닌 우리의 아픈 역사를 보듬고 그 역사를 대변하며 다시는 그러한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긴 상징적인 무기체계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오늘날의 환호 뒤에는 이름 모를 병사들의 땀과 밤지새운 기술자의 눈물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 때 선정한 엔진이 DDC사의 850마력 엔진을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주행을 하면은 배기구에서 화염이 발생이 된다든지 하는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일주일 기간으로 이제 해외 출장을
예정으로 해서 갔었는데 실제로 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다 보니까는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사실은 가을 옷을 입고 갔다가 눈을 보고 이제 귀국을 한 그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 K9 자주포는 뭐 마이너스 32도, 그 플러스 50도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된다 하는 이런 요구 성능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 그 K9 자주포를 이제 큰 챔버에다 집어여서 뭐 냉동을 시킨다든지 또는 뭐 고온으로 가온을 시켜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산소통을 울러매고 들어가서 뭐 장비 점검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소통을 메고 가서 산소 마스크만 벗으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나올 시점이 됐는데 안 노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밖에 이제 또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잡아내고 이렇게 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좀 위험한 좀 순간이었죠. 네. 시제를 시험한다는 거는 품질이 안정 안 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거거든요. 비가 막 오는 이에 산업 야지 시험을 할 때 차량이가 미끄러졌어요. 도로에 미끄러져가지고 한 10m 정도 급하게 이제 시험장에 가서 다행히 큰 바위에 탁 걸려 있어요. 만일에 그게 이제 낭떠러리에 불러 떨어졌으면 위험한 인원도 물론이고 차도 손상되고 굉장히 차질이 생겼을 겁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는 성공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은 다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밤을 새워서라도 그것을 수리를 하고 또 그 다음 시험에 체계 시험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 장비가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성공적인 체계 개발이 됐고 양산에 나갔고 지금은 그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인류 장비가 된 토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박사님이라고 이제 계세요. 저 앞에 오셔가지고는 엄마 너 왜 이렇게 의기소침을 하고 있냐, 네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됐지 라고 하시면서 이제 새로이 제가 좀 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줬었던 게 하여튼 현재도 상당히 고맙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동수 박사님은 그 참 어떻게 보면 추진력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현역 대령에 또 공학 박사까지 해서 추진력뿐만이 아니고 뭐 관련 지식도 이렇게 해박하게 이제 가지고 계셨고, 뭐 때로는 이제 연구원들과 이제 소탈하게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격려도 좀 많이 해주셨고, 계속 K9과 함께 사셨죠. 아버지가 이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 가십시오 한마디 못한 게 좀 한이랄까. K9 그때 뭐 개발하셨던 분들 정말 20대, 30대셨을, 지금 이제 임원 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억해 주시고 추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중국 해군이 그야말로 개쪽을 당했습니다. 지난 8월 11일 남중국해의 세컨 토마스 함초 해역 필리핀 해양 경비대의 보급 임무를 저지하기 위해 의기양양하게 몰려든 중국 해군과 중국 해양 경비대 선박들이 필리핀 경비함을 향해 위협적으로 돌진하던 그 순간 오히려 중국 선박 두 척이 서로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고 팀킬을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남중국해를 자신의 앞마당처럼 여겼던 중국의 오만함이 불러일으킨 망신이자 국제사회에 그들의 민낯을 스스로 폭로한 결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이를 갈며 필리핀을 향해 복수의 시간을 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 세계 최고의 조선 장인들을 보유한 한국에 의해 저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발생 지역은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한 암초였는데요. 필리핀은 이 지역에서 시에라함을 해상 기지로 삼아 해병대원들을 주둔시키고 있을 만큼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필리핀 해경 소속 함선이 정기 보급 임무를 호위하는 중이었는데 뜬금없이 중국 군함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중국 해군과 해경선이 각각 한 대씩 말이죠. 2대1이라는 치사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 해경 310사함은 필리핀 경비함의 바로 앞으로 뱃머리를 들이미는 극도로 위험한 헤드온 기동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중국의 압박 전술로 아나무인의 정부를 뒷배삼아 불법을 저지르며 해당 지역을 점유하고자 함인데 중국은 이를 결연한 의진이 뭐니 주장하지만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해상 충돌 예방 규칙에서
법규에서 어긋나는 것이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몰상식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함선의 거리가 불과 수미터까지 좁혀지는 일촉즉발의 상황. 필리핀 경비함의 숙련된 승조원들이 긴급히 가속하며 방향을 틀어 충돌을 겨우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 사이 필리핀 보급선을 양쪽에서 압박하려던 중국 해군과 해경 선박 두 척이 우스꽝스럽게 서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곧바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죠. 중국 해경선의 함수 부분은 상당한 손상을 입어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중국 해군 구축함 역시 선체에 움푹 들어간 자국과 긁힌 흔적이 관측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침몰하진 않았.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중국 해군 시스템 전체가 심각한 붕괴 직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징후라고 했는데요. 야간도 아닌 주간에 기상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 톤급 선박 두 척이 서로의 항해길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승조원들의 기본적인 유감 감시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레이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등 최첨단 감시 자산이 무용지물이었으며 함교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보완하는 함교 자원관리 시스템도 완전히 먹통이었음을 의미하죠. 또한 경직된 지휘 통제 체계의 한계를 여과없이 보여주는데 서방 해군이 현장 지휘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임무용 지휘를 발전시킨 반면 중국의 중앙 집권적이고 경직된 지휘 체계는 현장 요원들이 충돌 위험을 인지했더라도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는 즉각적이고 독자적인 회피 기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승조원들의 안전보다 수은의 눈이 멀어 공격적인 임무 달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는 비현실적인 교리가 결국 팀킬을 하게 만든 것이죠. 또한 숙련된 승무원들과 사령관의 수가 극도로 저조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중국은 이지스 구축함을 찍어내듯 건조하며 양적 팽창에 몰두했지만 정작 함선을 운용하고 복잡한 해상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숙련된 승조원을 양성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는 것이 이번 필리핀 해군과 중국 해군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중국이 자멸의 수렁에 빠지는 동안 필리핀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격을 준비해왔는데요.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 방위산업 K방산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군 현대화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고 이는 남중국해의 전략적 균형을 바꾸는 신의 한 수가 되고 있죠. 특히 해군 쪽은 사실상 한국 이중대라고 불려도 무방할 만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600톤급 호세리젤급 호위함 두 척은 이미 실전 배치되어 필리핀 해군의 주력함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연합훈련에서 함대함 미사일 발사에 5발 연속 100% 성공하는 등 핵심 전력으로 맹활약하고 있죠. 또한 필리핀은 추가로 3200톤급 최신 초기함 두 척, 미겔 말바르급과 2400톤급 원해 경비함 6척을 추가로 발주한 상태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은 한국과 필리핀의 방산 협력을 두고 의도적인 폄하 공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군사 전문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왜곡된 정보로 한국과 필리핀을 비판하고 있었는데요. 自去年以来，菲律宾在中国黄岩岛、仁爱礁等岛礁问题上的频繁挑衅，也引发了国内网友对菲律宾军事实力的好奇。今天的节目，我们就一起来盘点一下菲律宾海陆空三军那些值得一提的兵器装备。首先，我们来了解一下菲律宾海军最强的几艘舰艇。我们来看看，目前菲律宾海军最新的战舰是2艘购自韩国的何塞黎刹级护卫舰，满载排水量2600吨，采用全柴动力，最大航速25节。舰上配备一部 TRS-3D 单面机械旋转相控阵雷达，由韩国开发的战术数据链和战斗管理系统舰壳声纳。但由于资金不足，配置清单上的8单元垂发系统、近防炮和拖曳声纳装置处于 FFBNW 状态，意思是试装但未配备。前，该级舰的主要武器是一门76毫米奥托梅莱拉舰炮，一门30毫米大毒蛇2遥控机关炮，2座3连装324毫米轻型鱼雷发射管和4具海星亚音速反舰导弹发射器，以及1架 AW-109轻型直升机。当然，我们说具体到菲律宾的舰艇上面呢，这个情况比较复杂，它有几个层面的原因。第一，当然是因为钱，除了这个钱不够之外，菲律宾方面是选择了韩国来作为这个承建的这个应该说是这种承建方。当然，韩国这个承建方呢，它有自己的很多问题。一方面呢，它在没有得到菲律宾的允许的情况之下，把很多原定菲律宾选购的具体的套件改成了韩国的版本。你比如说泰雷斯公司的这个战斗指挥系统换成了韩华公司，就韩国人自己制造的版本。菲律宾方面看到这种情况呢，
那我宁肯不装，我也不希望装到你韩国的版本。我要什么你就给我装什么。那韩国方面说那不行，我就要装我的版本。所以我们说，对于菲律宾来讲呢，虽然选择了韩国，而且似乎也是不是得到了这个美方的支持，但是实际操作层面，美国也好，菲律宾也好，韩国也好，为了自身的这种利益，他很多时候是会拿这个相关项目作为一个棋子来漫天要价，来进行这种相关的对抗。最终的结果呢，当然就是菲律宾相关的舰艇可能大面上看着是完整的，但是你看很多的细节，它确实是没有装上。就像我们买一辆车，这个车似乎已经到货了，结果一问，车门也没有，窗户也没有，什么也没有。那最后你开出去的情况之下，我们说那只有出洋相的这样的一个结果了。对，就像去买了辆车，但是不管是因为钱啊，还是什么其他复杂的原因，总之是缺点零件，出去了就是个车架子。但如果说我们这个车假如缺的是个灯，晚上黑夜出去，那可能会撞树。如果现在是我们换成了护卫舰，没有垂发，这个登陆舰没有炮，换成了这些装备缺少零件的话，会产生什么样的后果？这些装备呢，如果缺少核心武器装备、核心能力，它只是个凑数，就是说有舰艇数起来有那么3、4艘，但是能力呢非常的弱，所以有没有跟强不强完全是两个不同的档次。因为最近呢，美国、菲律宾还有日本搞联合演习，演了半天呢，跟澳大利亚加入4个国家5条船，菲律宾没有一条船有资格加入编队。人说你来是捣乱的，根本不可能形成能力。如果这个像它这个新型护卫舰没有垂发系统，那你整个编队防空你是负担，人家要掩护你，你不能为整个编队防空做贡献。如果登陆舰没有副炮，没有其他任何防护能力，那就是海上最胖、最慢而且最蠢的目标。那其他国家任何一种武器装备都可以对它发动打击行动。确实是这样。那么它的空军又怎么样呢？那么金鹰呢，这个 FA50虽然号称是韩国制造，但是如果你要是看它的所谓的爹和妈的话，其中之一是美国的洛克希德马丁公司，就是它其实很大程度上的关键的技术跟设备是抄在美国人手里。菲律宾方面2015年签相关单子的时候，曾经讲过说12架里面可能有3到4架会升级超视距空战能力，但是后来这件事情就再也没有什么下文了。而对于 F-22来讲，它对金鹰之间那是有绝对意义上的代差优势。那么首先我们说菲律宾方面想要在近距离格斗里面去击落 F-22，你要解决怎么样看到 F-22，怎么样接近 F-22的问题。如果菲律宾能够解决这个问题的话，那么 F-22的这个5代机的概念就不成立了。所以我们只能够确定一点，就是菲律宾这架战机理论上讲是没有能力在被击落之前发现 F-22的，但是 F-22为了制造这样一个结果，所以放水了，就有点像2个人比武，说好，我让你双拳2脚，我所有武功不用，咱们俩先近身。那这种在实际作战中根本不可能发现。因为对于菲律宾来讲，它的战机是看不见 F-22的，它也没有能力在 F-22攻击它之前去攻击 F-22。那么怎么样去进入到近距格斗？所以其实我们说就是这样的噱头。那么当然我们说是为了韩国跟美国配合一块卖 FA50的一个人为的噱头，甚至我们说可以认为美国的军方为了这个洛克希德马丁公司的经济利益，它实际上在进行放水。那么这种放水在实战中没有任何的意义。从这个问题上，您从装备的角度解答的已经非常的周全了哈。那换句话来说，菲律宾金鹰击落美军猛禽，这不过就是美军故意放水逗着玩呢。 뭐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긴 하네요. 허수리 전문가. 이 같은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여론전이었는데요. 호세 리잘급의 전투체계 변경은 원 계약사인 탈레스가 필리핀의 기한 요구를 맞추지 못해 필리핀 국방부의 승인하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이며 함정의 성공적인 운용이 또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FA-50의 F-22 가상 격추는 스텔스 능력을 배제한 근접 기동전 훈련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전투기의 뛰어난 기동성과 조종사의 기량을 입증하는 긍정적 지표인 것이죠. 그러나 중국은 의도적으로 맥락을 제거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한국과 필리핀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티나게 공격하고 있을까요? 바로 필리핀이 발주한 한국산 무기들에 대해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에 전형적인 오버스펙 함정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미겔 말바르급 초계함은 체급의 한계를 파괴한 괴물 군함입니다. 일반적인 경량 호위함의 무장
무장 수준을 뛰어넘어 구축함의 상징과도 같은 수직 발사 체계를 무려 16셀 탑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첨단 A4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거리 대공 미사일 운용이 가능해져 함대의 방공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며 전방위 동시 대응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죠. 3200톤급 함선의 16VLS와 A4 레이더의 조합은 동급 최강은 물론이거니와 사실상 5000톤급 구축함 스펙과 맞먹는 수준인 것이죠. 심지어 경비 임무를 맡을 원의 경비함조차 오버스펙으로 둘둘 감싸져 있는데요. 일반 기관포가 아닌 호위함급의 76mm 주포를 장착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수직 발사대 4셀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의 경비함에 VLS를 탑재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 신형 발사대인 KVLS에 한 셀당 쿼드팩 형태로 해궁 쌈 4발 탑재가 가능하죠. 이는 평시 순찰 임무는 물론 유사시에는 전투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형 경비함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필리핀이 함정들을 오버스펙으로 무장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압도적인 수량을 지닌 중국에 맞서기 위해 단순히 함선 수를 늘리는 대신 한척 한척의 전투력을 극대화하여 상대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한방을 갖추려는 비대칭 억제 전략인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무리한 필리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국가는 단연 한국뿐입니다. 이는 조선뿐만 아니라 육해공 모든 무기체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K방사는 서방 선진국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기술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완벽히 소화해 100% 우리 것으로 체화하면서 현재는 그보다 더 나은 무기체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과 혁신을 보유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방산의 DNA죠. 한화, 현대, LIG, 넥스원 등 모든 방산기업들이 하나같이 맞춤 솔루션을 자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 참전국가 형제국인 필리핀, 오늘날에도 그 우정은 강력한 방산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한국이 맞춤 솔루션이라면 중국은 진짜 맞춤. ومن مصلحتنا ان العقدين يتموا سواء الامارات تاخد فعلا الكي اف 21 ومصر تاخد وتطور الاف اي 50 لان كل مقاتله بتشتغل او ليها وظائف معينه. 지난 6일 한국을 방문한 UAE의 나세르 모하메드 알라이 국방 차관과 한국 차관급의 방산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쳐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 한층 더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메인 이벤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회의 다음 날인 7일 알라이 국방 차관과 고위급 인사들은 곧장 경남 사천에 위치한 공군기지로 이동해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인데요. 바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탑승하는 우정비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한국의 베스트셀러 공격기인 FA-50의 후방석에 그리고 알라이 UAE 국방차관은 대한민국 항공우주 기술의 결정체이자 UAE군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 후방석에 직접 탑승하여 함께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로써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시제기 단계인 KF-21에 시험 조종사가 아닌 고위급 인사가 탑승한 4번째 기록이 달성되었는데요. 지난 2월 이영수 한국 공군 참모총장의 최초 탑승을 시작으로 4월에는 라시드 모하메드 알샴시 UAE 공군 방공사령관이 6월에는 폴란드의 이르네우스 노박 공군사령관 그리고 이번 8월 나세르 모하메드 알라위 UAE 국방차관이 4번째 탑승자로 기록되며 KF-21의 안전성과 잠재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UAE는 공군사령관에 이어 국방 분야 최고위직 중 한 명인 국방차관까지 연이어 KF-21에 탑승시킨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행보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정작 공동개발 파트너라며 나대는 인도네시아의 고위급 인사들은 아직 단 한 명도 시제기에 탑승한 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는 KF-21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UAE의 확고한 믿음과 향후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항공기 개발 역사에서 시제기 단계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동반한 과정입니다. 새로운 기를 개척하는 것이기에 잠재적 결함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시험 조종사는 단순히 비행 기술이 뛰어난 에이스 파일럿을 넘어 공학적 지식과 냉철한 판단력을 겸비한 최고 중의 최고여야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실제로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제기들이 추락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스웨덴의 주력 전투기인 사브 차스 39 그리펜은 시제 단계에서 무려 2차례나 추락 사고를 겪었는데 특히 1993년에 있었던 두 번째 사고는 스톡홀름 에어쇼도 중 수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비행지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에 사업이 5년 이상 잠정 연기되는 등 큰 지장을 주기도 하였죠. 이처럼 한순간의 실수나 예상치 못한 결함이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제기에 자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공군사령관과 국방차관을 연달아 탑승시킨 UAE의 결정은 KF-21 전투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상상 이상의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나 UAE는 7개의 토호국이 연합하여 구성된 연방국가로 국가의 주요 고위직은 대부분 왕족이 맡는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왕족 출신 핵심 인사 2명의 안위를 한창 개발 중인 한국 전투기에 맡긴 것 자체가 외신들도 크게 주목하는 부분이죠. 만약 이 과정에서 단 하나라도 잘못되어 KF-21 시제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국방과 외교 문제를 넘어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적인 수준에 이르렀을 텐데요. 더욱 빡칠 부분은 인도네시아가 이를 악용해 이미 투자한 금액을 역으로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발을 빼려는 추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카이 주가 폭락과 국내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은 불보듯 뻔하고요. 이러한 UAE의 높은 신뢰는 사실 해외 유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교차 검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13일 미국의 주요 동맹국은 F-35의 대안을 찾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러한 흐름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기사는 UAE가 미국의 추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 획득 계획을 사실상 취소한 후 한국의 가장 진보된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유력한 대안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UAE가 F-35의 까다로운 제한 조건과 가자지구 사태에서 보여준 미국의 이스라엘 편향적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미국 무기 체계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아랍 국가들은 한국과 같은 새로운 공급처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의 KF-21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라고 했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무 책임자인 사령관과 행정 책임자인 차관을 모두 한국으로 보내 KF-21에 전부 탑승시켰으니 외신들은 더욱더 UAE의 KF-21 도입을 확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국방 전문 매체 아미 레크레이션 역시 KF-21은 F-35보다 아직 스텔스 성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훨씬 저렴한 획득 비용과 운영 유지비, 간소화된 정비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과 같은 까다로운 수출 제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곧 완전한 작전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KF-21이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현재 전통적인 우방국들조차 더 이상 미국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매하더라도 향후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리용 부품 공급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이 유사시 원격 조작을 통해 전투기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정지시켜버리는 킬 스위치 기능을 F-35에 심어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불이 나게 F-35 대안 찾기에 나선 상태이죠. 또한 호주 역시 미국 영국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를 통해 확보하려 했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도입 계약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는데요. 미국은 현재 보유 중인 잠수함 한 대를 유지하는 것조차 벅찰 정도로 조선업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고, 영국 역시 예산 부족과 자국 잠수함 건조에 몰두하는 상황이라 생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UAE의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하버드 대학 연구원인 압두칼렉 압둘라 교수는 이제부터 UAE는 더 이상 자국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단 하나의 공급처에만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너무 까다롭고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반면 프랑스는 거래 조건이 거의 없고 미국보다 유연하며, 특히 이제 우리는 동쪽에도 한국이라는 매우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며 정확히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서방 세계를 넘어 아랍권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구독자 58만 명을 보유한 아랍권의 유명 방산 전문가 무하메드 칼레이 사드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F-50과 KF-21의 성능을 심층 분석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기종의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한국의 유연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아랍 국가들이 F-50과 KF-21을 함께 운용하는 것이 공군력 현대화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죠. حطت عينها على طياره بتصنعها كوريا الجنوبيه وهي الكي اف 21. ابو ظبي صديقي وقعت اتفاقيه لمتابعه تشغيل المقاتله الكي اف 21 الكوريه الجنوبيه لما تدخل الخدمه، وده يعني بيدل على اهتمام الامارات بالمقاتله على المدى الطويل، اكثر شبحيه من طائرات الجيل الرابع، وفي نفس الوقت هي مش جيل خامس، ومزوده برضه برادار الاي اي اس اي، وسعرها بقى المفاجاه بيوصل ل 65 مليون دولار بس، يعني ده ارخص بكتير من الاف 35 بل يكاد يكون ارخص من الرافال نفسها. انت متخيل؟ لا بقول لك الكوريين بينافسوا جامد زيهم زي الالنتر كده، بس الكي اف 21 طياره اقوى بكتير خصوصا قدام دول زي ايران وقطر وتركيا اللي بيحدثوا جيوشهم برضه، ودي تعتبر منافس قوي جدا للكان او النسخه بتاعت الجيل الخامس اللي ماشيه فيها تركيا، ولو اني مش متفائل بيها خالص. يعني كي اف 21 لان الطياره دي اعلى بكتير في الامكانيات من الاف اي 50 من ناحيه القدرات، وبتخلي الامارات في صف الدول اللي عندها تكنولوجيا سواء في الاف اي 50 مع مصر او طموح الامارات اللي خاص بالكي اف 21. بيبين قد ايه كوريا الجنوبيه بدات ان يكون ليها نفوذ كبير في سوق السلاح في منطقه الشرق الاوسط. نجاح مصر
في نقل التكنولوجيا وبدء التصنيع المحلي بيدي نموذج جيد للامارات وهي بتتفاوض مع شركه KAI الكوريه في العرض اللي هي عايز تحصل عليه. واللي نقدر نقول ان في سباق للحصول على تكنولوجيا التصنيع بيتم ما بين مصر والامارات حاليا، واللي انا من وجهه نظري هو سباق مش متعارض، كل واحد بيلعب في فئه مختصه او بعيده عن الثانيه، ومن مصلحتنا ان العقدين يتموا، سواء الامارات تاخد فعلا KF-21 ومصر تاخد وتطور FA-50، لان كل مقاتله بتشتغل او ليها وظائف معينه، ولحد ما نشوف ان شاء الله المقاتلتين دول بيتعملوا في البلاد العربيه عندنا. 특히 최근에는 KF-21의 잠재력이 한 단계 더 진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중요한 정보가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의 성능 개량형 KF-21EX가 2000파운드급 GBU-31 벙커버스터를 기체 내부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인데요. 현재 이와 같이 스텔스, 내부 무장창, 대형 벙커버스터 조합을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기인 F-35A와 F-35C만이 실전 배치한 극소수의 기술력으로, 이는 미래의 KF-21EX가 F-35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가공할 잠재력을 갖췄음을 명백히 의미합니다. 이는 이미 공개된 KF-21 시제기의 기체 하부에서부터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죠. 시제기 공개 당시부터 전문가들은 동급의 다른 기체들에 비해 내부 무장창 공간이 이례적으로 크게 설계되었다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예를 들어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의 경우 공중 우세를 통한 제공권 장악에 모든 초점이 맞춰 개발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000파운드급 대형 폭탄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1000파운드급 폭탄 2발을 탑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비스텔스 4.5세대 전투기들은 외부 무장 파일런에 폭탄을 4발 이상 장착하는데 고작 내부 무장창에 2발 탑재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호들갑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가 멀리서 쏘는 순항 미사일이 아닌 목표 상공까지 전투기가 직접 날아가서 떨어뜨려야 하는 자유낙하 폭탄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스텔스 벙커버스터 조합을 절대적 가치로 만드는 이유이죠. 벙커버스터를 장착한 전투기는 적의 심장부, 즉 수도나 핵심 군사 지휘시설 바로 위까지 직접 날아가야만 합니다. 이곳은 당연히 적의 방공망이 가장 촘촘하고 다층적으로 깔려있는 죽음의 공간 킬존인데요. 만약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비스텔스 전투기가 이 지역에 진입한다면 지상과 공중에서 겹겹이 쌓인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포 그리고 적 요격기들의 집중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순식간에 격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텔스 전투기는 이 모든 위협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적의 레이더는 자신의 머리 위로 거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므로 스텔스기는 아무런 방해 없이 목표물 바로 위, 즉 폭탄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고도와 위치로 날아가 임무를 완수하고 높은 생존성을 보장받으며 유유히 귀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압도적인 우위이며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년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초도 물량 20대에 필요한 부품 가공 공정이 이미 80%를 넘어설 정도로 KF-21 프로젝트는 수상하고 있습니다. 총 6대의 시제기를 통한 시험 비행도 이제 누적 2000소티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후발주자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선행 개발된 전투기들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세계 전투기 개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며 개발되고 있는 KF-21, 대한민국 기술력의 총화이자 미래 하늘을 책임질 보라매가 세계 최고의 전투기로 비상하는 날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인도네시아에서 오셨구나. 그 탑승권은 6천억 원입니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